이 더러운 년아,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어머님, 제발요. 제 뱃속엔 당신 손주가 있어요. 손주? 내가 누구 씨를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준태야, 저 여자 당장 끌어내. 은설이는 그 목소리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했다. 20년 전 한겨울밤 만삭의 배를 움켜쥔 채 눈 내리는 거리로 내쳐졌던 그 순간의 치욕과 절망을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대문 밖으로 떠밀렸을 때 남편 박준태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잔만 기울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은설이의 손에 들린 건 위스키 잔이 아니라 몽블랑 만년필이었다. 그녀의 사무실 책상 위엔 이번 분기 수출 계약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서리의 맛 로고가 새겨진 3층짜리 공장 건물이 저녁 노을을 받아 붉게 물들고 있었다. 전통장 제조업계에서 그녀의 이름은 이제 하나의 브랜드였다. 백화점 식품관 매니저들이 먼저 연락해 입점을 부탁하고 유명 셰프들이 그녀의 된장과 간장을 지정해서 주문했다. 책상 모서리에 놓인 은빛 액자 속엔 학사모를 쓴 쌍둥이 남매가 활짝 웃고 있었다. 지우는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한 뒤 현재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지민은 외국계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로 금융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두 아이 모두 전액 장학금으로 학업을 마쳤다. 은설이가 새벽 시장에서 장을 팔며 모은 돈으로 학원비를 대신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하며 길을 열었다. 엄마는 우리한테 절대 짐이 아니야. 엄마는 우리의 전부야. 지훈이 고등학교 때 했던 그 말을 은설이는 아직도 잊을 수 없었다. 당시 그녀는 과로로 쓰러져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장을 담그고 오전엔 시장에서 판매하고 오후엔 배달을 다니고 밤엔 장부를 정리하는 생활이 5년째 이어지던 때였다. 아이들은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랐다. 투정 한 번 부리지 않고 엄마가 사오는 1,000원짜리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라며 웃어주던 아이들. 하지만 밤이 되어 혼자 남으면 은설이의 마음 한구석에 박힌 가시가 욱신거렸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었다. 눈 내리던 그날 밤 배를 움켜쥐고 찜질방 계단을 기어오르던 기억. 다음 날 새벽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향하던 기억. 진통 중에도 보호자가 어디 계세요? 라는 간호사의 질문에 없어요. 저 혼자예요. 라고 대답해야 했던 수치심. 출산 후 일주일 만에 퇴원해야 했다. 입원비를 낼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갓 태어난 쌍둥이를 안고 좁은 고시원 방으로 들어갔을 때의 막막함이란. 아이들은 밤낮 없이 울어댔고 은설이는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몸으로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았다. 산후조리는커녕 출산 2주 만에 동네 식당 설거지 일을 시작해야 했다. 아이들을 업고 출근했고 주방 구석에 요를 깔아 재워두고 일했다. 그렇게 버틴 세월이 20년이었다. 설거지 일로 모은 돈으로 작은 수레를 사서 시장에서 된장을 팔기 시작했다. 처음엔 하루 매출이 3만 원도 안 됐다. 하지만 은설이의 손맛은 정직했다. 국산 콩만 사용하고 정통 방식을 고집했다. 첨가물은 일절 넣지 않았다. 손님들이 하나둘 입소문을 냈고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다. 5년 후엔 작은 가게를 얻었고 10년 후엔 공장을 세웠다. 15년 후엔 직원 50명 규모로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은설이는 준태를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양육비도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힘으로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오기 하나로 버텼다. 아이들에게도 아버지 얘기는 하지 않았다. 아빠는 우리 곁을 떠났어.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 말이 전부였다. 지훈과 지민은 어린 나이에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 애썼다. 오후 6시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사장님, 내일 오전 미팅 자료 준비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는데요. 그녀가 건넨 크림색 봉투는 고급스러운 질감이었다. 은설이가 봉투를 뜯자 금박으로 인쇄된 청첩장이 나왔다.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다. 청첩장 상단에 또렷하게 박힌 이름. 신랑 박준태. 20년 만에 보는 그 이름 석자가 은설이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표정을 가다듬고 청첩장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예식 장소는 시내 최고급 호텔이었다. 신부는 지역 유지 집안의 외동딸이라고 적혀 있었다. 은설이는 청첩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묘한 감정이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은설이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20년 전 그대로였다. 낮고 조심스러우면서도 어딘가 비겁한 떨림이 섞인 목소리. 설이 씨. 나야 준태. 은설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청첩장을 내려다보며 준태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청첩장 받았지? 혹시나 해서. 보냈어. 있잖아, 설이 씨.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요? 은설이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20년의 세월이 그녀를 단련시켰다. 더 이상 눈물로 호소하거나 애원하거나 무너지지 않았다. 준태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본론을 꺼냈다. 지난 일은 다 잊어줬으면 해. 이제 새 출발을 하는 거니까. 우리 둘 다 각자 길을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발. 과거 일로 나한테 연락하거나 내 앞길을 막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은설이는 헛웃음이 나왔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번도 아이들을 찾지 않은 사람이 이제 와서 앞길을 막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청첩장을 집어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앞길을 막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제가 박준태 씨한테 뭘 바란 적 있나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준태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아무튼 제발 부탁이야. 이번 결혼은 나한테 정말 중요해. 상대 집안이 좀 까다로워서. 혹시라도 과거 얘기가 나오면 곤란하거든. 은설이는 마침내 깨달았다. 준태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자신의 과거가 자신이 저지른 비겁한 행동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박준태 씨 인생에 아무 관심 없으니까요. 통화를 끊고 은설이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다. 공장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저녁 하늘로 사라졌다. 그녀의 가슴 속엔 이상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분명 준태를 미워했고 원망했고 잊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이건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다. 오히려 냉정한 각성에 가까웠다. 20년 전 그날 눈 속에서 버려졌던 자신은 이제 없었다. 지금의 은설이는 스스로 일어섰고 스스로 싸웠고 스스로 이겼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더 강해졌다. 하지만 왜일까? 청첩장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다. 그것은 복수심도 아니고 질투도 아니었다. 어쩌면 그것은 정의감이었는지도 몰랐다. 준태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저 새로운 행복을 거머쥐려 한다는 사실이 은설이의 내면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날 밤 은설이는 오랜만에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20년 전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결혼 반지, 산부인과 진료 기록, 쌍둥이의 출생신고서, 그리고 준태가 입금했던 마지막 생활비 50만 원의 통장 사본. 그 이후론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은설이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 펼쳐놓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복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준태를 파멸시키고 싶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었다. 자신과 아이들의 존재를, 그들이 버텨온 20년의 세월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다. 그것이 은설이가 할 수 있는 가장 품위 있는 응답이라고 생각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20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은설이는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았다. 그녀에겐 따뜻한 사무실이 있었고 든든한 회사가 있었고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두 아이가 있었다. 은설이는 청첩장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엔 20년 전엔 없던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준태가 보낸 청첩장은 단순한 초대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은설이에게 주어진 기회였다.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얼마나 당당해졌는지 보여줄 수 있는 무대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은설이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얘야, 엄마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내가 시간 될 때 한번 만나줄 수 있겠니? 지훈의 목소리는 즉각 진지해졌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 지금 바로 갈게요. 은설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20년을 준비해온 무언가가 마침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지훈은 늦은 밤 엄마의 사무실로 달려왔다. 로펌에서 막일을 끝내고 온 그는 정장 차림 그대로였다. 은설이는 책상 위에 청첩장을 올려놓고 아들을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서자 그의 시선이 곧바로 그 크림색 카드에 고정됐다. 이게 뭐예요? 지훈이 청첩장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신랑 박준태라는 이름을 본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은설이는 아들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봤다. 지훈은 청첩장을 내려놓고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 사람이 제 아버지예요? 은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던 주제였다. 지훈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해 묻지 않았다. 엄마가 힘들어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성인이었고 변호사였고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사람이 엄마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은설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20년간 가슴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다. 결혼 2년차 임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의 차가운 반응. 친자 확인을 요구했던 굴욕. 만삭의 몸으로 눈 내리는 밤에 쫓겨났던 순간. 혼자 출산하고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했던 고통. 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은설이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 사람 없이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그때 문이 다시 열리며 지민이 들어섰다. 투자은행에서 야근을 하다가 오빠의 급한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다. 그녀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청첩장을 집어들었다. 지민은 오빠와 달리 침착했다. 금융계에서 단련된 그녀는 감정보다 논리를 먼저 작동시켰다. 이 사람, 재산이 꽤 있나 보네요. 이 호텔에서 예식을 올리려면 최소 몇 척은 들 텐데. 지민의 말에 은설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가족은 원래 부유했어. 그래서 나 같은 평범한 집안 출신을 싫어했던 거고. 지민은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박준태. 현재 중견 건설사 전무이사. 신부 측은 지역 유지 가문의 외동딸. 아버지가 지방의회 의원이고 할아버지가 이 지역 최대 부동산 재벌. 지민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정략 결혼이네요. 이 사람 출세를 위해 결혼하는 거예요. 지훈이 책상을 탁 쳤다. 그럼 엄마는 뭐예요? 20년 전에 버리고 이제 와서 또 새 여자 만나서 잘 살겠다고. 우리한텐 단 한 푼도 안 줬으면서. 은설이가 아들을 진정시켰다. 조용히 해, 지훈아. 화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하지만 지민의 눈빛은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계속 자료를 검색하며 말했다. 엄마, 이 사람 양육비 한 번도 안 줬죠? 은설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지민은 법률 사이트를 열었다.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과거에 청구하지 않은 양육비는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어요. 게다가 지민아, 은설이가 딸을 제지했다. 엄마는 그 사람한테 돈을 받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야. 지민이 엄마를 바라봤다. 그럼 뭘 원하세요? 은설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냥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그 사람이 책임지지 않은 가족이 있다는 걸.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았지만 결국 우리 힘으로 일어섰다는 걸. 은설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20년의 세월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지훈과 지민은 서로를 바라봤다. 남매는 눈빛만으로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지민도 덧붙였다. 20년 동안 엄마가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잖아요. 이젠 우리가 엄마를 위해 싸울 차례예요. 은설이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두 아이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밤은 깊어갔지만 그들의 결의는 더욱 단단해졌다. 다음 날 지우는 로펌 도서관에서 관련 법률을 샅샅이 찾아봤다. 양육비 청구, 친생자 관계 확인, 상속권 문제. 그는 20년간의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반면 지민은 금융 데이터베이스를 뒤졌다. 박준태의 재산 상황, 회사 내 지위, 신부 측 가문의 재력. 그녀는 냉정하게 상대방의 약점을 분석했다. 며칠 후 남매는 엄마를 다시 만났다. 지훈이 준비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엄마, 이건 지난 20년간 아버지가 지불하지 않은 양육비 내역이에요. 법정 최저 양육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억 원 정도 됩니다. 지민도 자료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박준태의 재산 추정 내역이에요. 부동산 세 채, 주식 계좌, 회사 스톡 옵션까지 합치면 최소 50억 원대 자산가입니다. 그런데 한 푼도 양육비를 내지 않았다는 건 명백한 유기죄에 해당해요. 은설이는 서류들을 천천히 넘겨봤다. 숫자와 조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아이들은 엄마를 위해 밤새 이 자료들을 준비한 것이었다. 그녀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너희들, 정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필요 있어요, 엄마. 2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 사람은 몰라요.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알려줘야죠. 지민도 거들었다. 엄마가 원하는 게 돈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최소한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은 분명히 해야 해요. 은설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 말이 맞아.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야. 그 순간 세 사람의 눈빛에 결의가 서렸다. 그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다. 20년의 세월이 그들을 전사로 만들었다. 그날 밤 은설이는 준태에게서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번엔 그의 목소리가 더 절박했다. 설이 씨, 제발 부탁이야. 예식장에 오지 마. 신부 측 가족들이 내 과거를 깐깐하게 조사하고 있어. 만약 내 존재가 알려지면 결혼이 깨질 수도 있어. 은설이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과거를 숨기고 싶으면 애초에 청첩장을 보내지 말았어야죠. 준태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혹시나 내가 나중에 초대받지도 못했다고 뭐라고 할까봐 보낸 거야. 형식상이었어. 형식상. 은설이가 그 단어를 되뇌었다. 20년 전에도 형식상 결혼했던 건가요? 형식상 아이를 가졌던 건가요? 준태는 말문이 막혔다. 은설이가 이어갔다. 걱정 마세요. 전 당신 결혼식을 망칠 생각 없어요. 다만 뭐? 제대로 된 사과 한번 받고 싶네요. 저와 제 아이들에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준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지금은 어려워. 예식 끝나고 시간 되면. 은설이가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준태는 변하지 않았다. 2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비겁한 남자였다. 하지만 은설이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냉정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준비한 자료들을 다시 펼쳐놓고 하나하나 검토했다. 양육비 청구서, 친생자 확인 소송, 재산 분할 청구.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이 그녀의 손 안에 있었다. 지훈이 말했듯이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다. 은설이는 준태를 파멸시키고 싶지 않았다. 다만 자신과 아이들이 겪은 고통을, 그들이 버텨온 세월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다. 그리고 준태가 평생 도망쳐온 책임을 마주하게 만들고 싶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은설이는 청첩장을 다시 집어들었다. 예식 날짜는 3주 후였다.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20년 전 눈 내리던 그날 밤 배를 움켜쥐고 거리를 헤매던 여자는 이제 없었다. 지금의 은설이는 당당했고 강했고 준비되어 있었다. 그날 밤 은설이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악몽도 없었고 과거의 기억도 괴롭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과거를 극복하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20년을 준비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주말 은설이의 집 거실엔 세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다. 커피 테이블 위엔 노트북과 서류들이 가득했다. 지우는 법률 서적을 펼쳐놓고 조항들을 체크하고 있었다. 지민은 재무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다. 은설이는 그런 두 아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엄마, 이거 봐요. 지민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박준태가 다니는 건설사는 최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어요. 하지만 내부 재무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요. 신부 측 집안의 자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죠. 지훈이 덧붙였다. 결국 이 결혼은 그 사람한테 생존의 문제예요.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정략 결혼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존재가 알려지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고요. 은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태의 절박함이 이해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0년간의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정말로 예식장에 가실 거예요? 물론이지. 은설이의 대답은 단호했다. 청첩장을 보냈다는 건 초대한 거잖아. 거절할 이유가 없어. 지민이 웃었다. 좋아요. 그럼 제대로 준비합시다. 우리가 그냥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을 손님들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죠. 그날부터 세 사람은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다. 지우는 법률적 대응 방안을 정리했다. 만약 준태가 예식장에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내쫓으려 한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했다. 친생자 확인 소송, 양육비 청구, 심지어 명예훼손 소송까지. 지민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녀는 예식장에 참석할 하객 명단을 분석했다. 정계 인사, 재계 거물, 지역 유지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은설이의 사업 파트너들이기도 했다. 엄마, 이거 재미있는데요. 엄마 회사 거래처 대표들이 여기 최소 5명은 올 거예요. 은설이가 놀라 물었다. 정말?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신부 아버지가 지역 의원이잖아요. 지역 유지들은 다 아는 사이죠. 그리고 엄마장 사업은 이 지역에서 꽤 유명해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걸요? 지훈이 씩 웃었다. 좋네요. 그럼 아버지가 우릴 무시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엄마를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은설이는 문득 깨달았다. 20년 동안 열심히 쌓아온 인맥과 명성이 이제 그녀의 무기가 되고 있었다. 그런데 엄마. 지민이 진지하게 물었다.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양육비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사과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은설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둘 다 아니야. 나는 그냥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박준태가 아무렇지 않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고, 그 사람이 버린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강하게 자랐는지 보여주고 싶어. 지훈의 눈빛이 빛났다. 그럼 우리가 바로 그 증거네요. 엄마를 버린 그 사람의 자식들이 변호사와 금융 전문가가 됐다는 것 자체가요. 지민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가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예요. 은설이는 두 아이의 손을 잡았다. 너희가 있어서 엄마는 무너지지 않았어. 20년 전 그날 밤 뱃속에 너희가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 그리고 지금도 너희가 있어서 당당할 수 있어.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위안과 연대의 눈물이었다. 그들은 20년 동안 세상과 홀로 싸워왔지만 사실 그들에겐 서로가 있었다. 그것이 그들을 지탱해준 가장 큰 힘이었다. 다음 주 지우는 로펌 선배를 찾아갔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인 그는 은설이의 사례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양육비 청구는 충분히 가능해요.
다만 소송까지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합의를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책임을 인정하게 만들고 싶을 뿐이에요. 선배 변호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럼 더 쉽네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과를 요구하면 되죠. 지민은 투자은행 동료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만약 어떤 기업 임원의 도덕적 결함이 드러나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요? 동료가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죠. 특히 건설사 같은 경우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임원의 사생활 문제가 터지면 치명적이에요. 남매는 각자 전문 분야에서 정보를 모았다. 법적으로, 재무적으로, 사회적으로 준태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파괴가 아니었다. 단지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예식 일주일 전 은설이는 옷을 고르기 위해 백화점에 갔다. 지민이 함께 따라왔다. 엄마 화려하게 입으세요. 우리가 주눅들 이유 없잖아요. 은설이는 망설였다. 너무 튀면 안 좋지 않을까? 지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엄마는 성공한 사업가예요. 당당하게 입으셔야 해요. 결국 은설이는 우아한 네이비 컬러의 드레스를 골랐다. 화려하지 않지만 품이 있는 디자인이었다. 지민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혹시 후회하세요? 그때 아빠를 찾아가지 않은 거? 은설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만약 그 사람을 찾아갔다면 우린 그 사람에게 의지하며 살았을 거야. 그럼 지금처럼 강해지지 못했을 거고. 그럼 지금의 삶에 만족하세요? 만족해. 물론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너희 같은 자랑스러운 아이들을 키웠으니까. 지민이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 우리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멋진 엄마예요. 은설이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웃었다. 이제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감동의 표현이었다. 예식 3일 전 준태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엔 그의 목소리가 거의 애원조였다. 설희 씨, 제발 부탁이야. 오지 마. 돈이 필요하면 줄게. 얼마든지. 은설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제 사업으로 충분히 벌고 있으니까요. 그럼 뭘 원하는 거야? 준태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은설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인정. 당신이 우리를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그게 전부예요. 준태가 헛웃음을 쳤다. 그걸 공개적으로 인정하라고. 미쳤어? 아니요. 당신이 미친 거예요. 20년 동안 책임을 회피하면서 멀쩡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은설이가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결정했다. 예식장에 가서 준태와 마주서서 진실을 말할 것이다. 예식 전날 밤 세 사람은 다시 모였다. 지훈이 서류 가방을 준비했다. 혹시 몰라서 모든 증거 자료를 챙겼어요. 출생증명서, 양육비 미지급 내역, DNA 검사 동의서까지. 지민도 노트북을 챙겼다. 저는 현장에서 필요하면 재무 자료를 바로 보여줄 수 있게 준비했어요. 은설이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웃었다. 너희들 정말 든든하다. 엄마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야. 지훈이 엄마의 어깨를 감쌌다. 엄마도 20년 동안 혼자 다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함께할 차례예요. 그날 밤 은설이는 다시 20년 전의 상자를 꺼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그 상자 속 물건들은 이제 과거가 아니라 증거였다. 그녀가 버텨온 세월의 증거이자 준태가 도망쳐온 책임의 증거였다. 은설이는 거울 앞에 섰고 48세의 그녀는 20년 전과 달랐다.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은 더 강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었다. 스스로 일어서서 스스로 싸워서 스스로 승리한 여전사였다. 준비됐어. 은설이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야.
내가 누구인지, 내 아이들이 누구인지. 그녀는 드레스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류 가방을 챙기고 침대에 누웠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은설이는 두렵지 않았다. 20년을 준비해온 순간이었으니까.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20년 전 그날 밤에도 달은 떠 있었다. 하지만 그때의 달은 차가웠고 지금의 달은 따뜻했다. 은설이는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실현되고 그녀의 20년 세월이 증명될 것이다. 예식 당일 아침 은설이는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는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다. 20년을 준비한 순간이었다. 지훈과 지민도 각자의 방에서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세 사람은 거실에서 만나 서로를 바라봤다. 엄마 정말 멋지세요. 지민이 감탄했다. 네이비 드레스를 입은 은설이는 우아하면서도 강인해 보였다. 지훈은 깔끔한 차콜 수트를 입었고 지민은 베이지 톤의 원피스를 입었다. 세 사람 모두 초라하지 않았다. 오히려 품격이 느껴졌다. 준비됐니? 은설이가 물었다. 두 아이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어요. 그들은 차에 올랐다. 호텔까지 가는 30분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안함이 아니라 집중이었다. 각자 머릿속으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호텔 앞에 도착하자 발레 파킹 직원이 다가왔다. 은설이는 차 키를 건네고 당당하게 로비로 걸어 들어갔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로비엔 이미 하객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대부분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들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이었다. 설의 사장님. 누군가 은설이를 불렀다. 돌아보니 그녀의 거래처 대표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반갑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여기서 뵙다니 반갑습니다. 신랑 측 하객이세요? 은설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 순간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왔다.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이었다. 오, 은설의 사장님. 오셨군요. 신부 아버지께서 제게 사장님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설이의 맛이 정말 대단하다고. 은설이는 겸손하게 인사했다. 과찬이십니다. 지민이 엄마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상대로였다. 은설이는 이 지역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었다. 20년간 쌓아온 명성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지훈도 주변을 둘러보며 하객들을 관찰했다. 정계, 재계 인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은설이를 알아봤다. 예식장 입구로 들어서자 웨딩 플래너가 다가왔다. 어느 쪽 하객이세요? 은설이가 조용히 대답했다. 신랑 측이요. 플래너가 명단을 확인하려 했지만 은설이는 이미 안으로 들어갔다. 지훈과 지민이 뒤따랐다. 예식장 안은 화려했다.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버질로드, 크리스털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의자들. 준태의 결혼식은 그야말로 호화로웠다. 은설이는 중간쯤 자리에 앉았다. 너무 앞도 아니고 너무 뒤도 아닌 곳. 딱 눈에 띄는 위치였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은설의 주변으로 몇몇 사업가들이 앉았고 그들은 은설이를 알아보고 가볍게 인사를 나눴다. 사장님, 신랑과 어떤 관계세요? 누군가 물었다. 은설이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오래된 인연이죠. 그때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준태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얼굴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가 하객들에게 인사하며 지나가다가 은설이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은설이는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었다. 준태는 당황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서둘러 신부 대기실 쪽으로 사라졌다.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봤죠? 완전 당황했어요. 은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대로였다. 잠시 후 준태의 측근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다. 실례지만 어떻게 오신 분이신지. 은설이가 청첩장을 꺼내 보여줬다. 초대받았어요. 문제 있나요? 그 남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물러섰다.
예식 시작 10분 전 준태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은설의 쪽으로 직접 걸어왔다. 그의 얼굴엔 애써 미소를 지으려는 흔적이 보였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설희 씨, 와줘서 고마워. 근데 혹시 자리를 좀 뒤쪽으로 옮겨줄 수 있을까? 왜요? 은설이가 담담하게 물었다. 준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신부 측 가족들이 앞자리에 앉는데 자리가 좀 부족해서. 지훈이 끼어들었다. 저희 초대받아서 온 하객인데 자리를 옮기라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준태가 지훈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너희들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20년 만에 보는 쌍둥이 남매. 그들은 이제 어엿한 성인이었고 준태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지민이 차분하게 말했다. 오랜만이에요. 기억하세요? 준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주변 하객들이 이 상황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은설이가 조용히 말했다. 걱정 마세요. 조용히 있을 테니까. 예식이나 잘 치르세요. 준태는 할 말을 잃은 채 뒤로 물러섰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곧 예식이 시작됐다. 음악이 흐르고 신부가 입장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아름다웠다. 하지만 은설이의 눈엔 그저 또 다른 여자일 뿐이었다. 준태가 20년 전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이 여자도 버릴지 모르는 남자였으니까. 주례가 단상에 올라 말을 시작했다. 신랑 박준태 씨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분으로. 그 순간 지훈이 코웃음을 쳤다. 작은 소리였지만 주변 몇몇 하객들이 돌아봤다. 은설이가 아들의 손을 살짝 잡아 제지했다. 예식 진행되는 동안 준태는 계속 은설의 쪽을 신경 쓰는 게 눈에 보였다. 그의 시선이 자꾸 이쪽으로 향했고 표정엔 불안함이 가득했다. 신부는 그런 준태를 이상하게 여기는 듯 했지만 예식은 계속됐다. 드디어 서약 시간이 왔다. 신랑은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책임지겠습니까? 주례의 질문에 준태가 대답하려는 순간 은설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예식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잠깐만요. 은설이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명확했다. 준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신부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은설이를 바라봤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주례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주례가 물었다. 은설이는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신랑 박준태 씨는 정말로 평생 책임지실 수 있나요? 20년 전엔 못 지켰던 약속을. 예식장이 술렁였다. 신부 측 가족들이 일어섰다. 신부 아버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은설이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네요. 저는 은설이입니다. 박준태 씨의 전처이고 여기 있는 두 사람은 그의 친자식들입니다. 예식장이 순간 얼어붙었다. 신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신부 아버지는 준태를 노려봤다. 준태는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을 뿐이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은설이를 아는 사업가들은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이건 준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다. 하지만 은설이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지훈이 서류 가방을 열어 출생 증명서를 꺼냈다. 지민은 노트북을 열어 양육비 미지급 내역을 보여줬다. 신부 아버지가 그 서류들을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봤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가 준태에게 물었다. 준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을 뿐이었다. 은설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미 충분했다. 진실이 드러났고 준태의 거짓이 폭로됐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예식장을 나가려 했다. 지훈과 지민이 뒤따랐다. 하지만 신부 아버지가 그들을 불렀다.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은설이는 멈춰서서 돌아봤다. 신부 아버지는 준태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설명하시죠. 지금 당장.
준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의 비밀은 드러났고 그의 거짓은 무너졌다. 20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예식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신부는 울음을 터뜨렸고 신부 어머니가 그녀를 부축해 대기실로 데려갔다. 신부 아버지는 여전히 준태 앞에 서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다. 사진 촬영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호텔 직원들이 급히 달려와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퍼지고 있었다. 은설이를 아는 사업가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설의 사장님이 저 사람 전처였다고. 쌍둥이가 있었어? 20년 동안 양육비를 한 푼도 안 줬다니. 준태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건 오래전 일이고. 신부 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오래전 일이라고요? 당신 자식들이 여기 서 있는데? 그는 지훈과 지민을 가리켰다. 저 아이들은 몇 살입니까? 20입니다. 지훈이 대답했다. 신부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20. 그럼 20년 동안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건가요? 준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손을 비비적거릴 뿐이었다. 20년 전 은설이를 버리던 그날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은설이는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차분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측은했다. 준태는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비겁했고 여전히 책임을 회피했고 여전히 약했다. 그런 남자에게 20년을 허비할 필요가 없었다. 잠깐. 하객 중 한 명이 나섰다. 은설이의 거래처 대표였다. 저는 은설의 사장님과 5년째 거래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아는 가장 성실하고 정직한 사업가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건 사실일 겁니다. 또 다른 사업가가 거들었다. 저도 은설의 사장님을 잘 압니다. 이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설이의 맛은 최고 품질로 유명합니다. 그런 사장님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은설이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그녀의 편에 섰다. 준태는 점점 궁지에 몰렸다. 그가 그토록 얻고 싶었던 인맥들이, 그가 그토록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제 은설이의 편이었다. 그는 20년 동안 권력과 명예를 쫓아왔지만 정작 진정한 신뢰는 얻지 못했다. 반면 은설이는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신부 아버지가 준태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박전무, 이 모든 게 사실입니까? 준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 신부 아버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죄송하다고요? 20년간 자식을 버리고 양육비도 주지 않고 그걸 숨기고 제 딸과 결혼하려 했던 게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입니까? 저도 사정이. 준태가 변명하려 했지만 신부 아버지는 손을 내저었다. 됐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예식장을 나가며 호텔 지배인에게 말했다. 예식은 취소합니다. 하객들께는 제가 직접 사과드리겠습니다. 예식장이 술렁였다. 준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의 꿈꿨던 화려한 결혼식은 불과 30분 만에 무너졌다. 그가 평생을 걸고 쌓아온 명성도 권력도 한순간에 사라졌다.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떠나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런 사람이 전무였다니. 회사에서도 문제되겠는데? 도덕성이 저러면 사업도 믿을 수 없지. 은설이는 조용히 예식장을 나왔다. 지훈과 지민이 양옆에서 그녀를 부축했다. 로비에 나오자 신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은설이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사장님께 이런 상처를 드려서. 아니에요. 은설이가 손을 내저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준태 씨가 숨긴 거니까요. 신부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사장님, 혹시 소송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양육비든 위자료든 받으실 수 있는 건 다 받으셔야 합니다. 은설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닙니다.
오늘은 그저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에요. 신부 아버지가 명함을 건넸다. 그래도 이거 받아두세요.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돕겠습니다. 은설이가 명함을 받았다. 신부 아버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그의 뒷모습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다. 딸의 인생을 망칠 뻔한 남자에 대한 분노. 그런 남자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자신에 대한 실망. 로비에서 몇몇 사업가들이 은설이를 찾아왔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네요. 은설이는 그들에게 담담하게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오래된 일이에요. 그냥 이제 정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사업가가 진심으로 말했다. 혼자서 쌍둥이를 키우면서 사업까지 성공시키다니. 존경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은설이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엔 동정이 아니라 존경이 담겨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은설이는 춥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20년간 가슴속에 묻어뒀던 것들을 드디어 꺼냈고 준태의 거짓을 세상에 폭로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복수를 원했던 게 아니라 진실을 원했던 것이다. 엄마.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은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히려 홀가분해. 지훈이 엄마의 어깨를 감쌌다. 잘하셨어요,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은설이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너희가 있어서 가능했어. 차에 타려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불렀다. 설혜 씨. 돌아보니 준태였다. 그는 턱시도 차림 그대로 황급히 달려온 듯 했다. 숨을 헐떡이며 은설이 앞에 섰다. 잠깐만 얘기 좀. 무슨 얘기요? 은설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준태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서는 곤란하니까. 조용한 데서. 지훈이 앞을 가로막았다. 엄마는 당신과 할 얘기 없어요. 돌아가세요. 준태가 지훈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내 아들이잖아. 아들? 지훈이 비웃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요? 당신에게 전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 버린 과거일 뿐이에요. 준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도 사정이 있었어. 사정? 지민이 끼어들었다. 어떤 사정이 20년 동안 친자식을 외면하는 걸 정당화할 수 있죠? 돈이 없었나요? 아니죠. 시간이 없었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냥 책임지기 싫었던 거잖아요. 준태는 대답하지 못했다. 은설이가 조용히 말했다. 준태 씨, 이제 그만 끝내요. 당신은 당신 길을 가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겁니다. 2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준태가 절박하게 매달렸다. 설혜 씨,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나도 잘못한 거 알아. 내가 보상할게. 보상? 은설이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20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상할 건데요? 내가 혼자 밤새 울었던 날들을, 아이들이 아빠를 그리워하며 물었던 질문들을, 우리가 겪은 가난과 고통을 어떻게 돌려줄 건데요? 준태는 할 말을 잃었다. 은설이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난 이제 당신을 용서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잊을 거예요. 당신은 내 인생에서 이미 없는 사람이니까. 그녀는 차에 올라탔다. 지훈과 지민도 뒤따라 탔다. 차가 출발하자 은설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백미러의 준태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그는 호텔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뒷모습이었다. 하지만 은설이는 더 이상 그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선택한 결과였으니까.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세 사람 모두 오늘의 일을 되새기고 있었다. 지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설이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그냥 살던 대로 살 거야. 우리 회사 일도 있고 너희 챙기는 것도 있고. 양육비 청구는요? 지훈이 물었다.
은설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나중에 생각해 볼게. 지금 당장은. 그냥 오늘 이 순간이 충분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도 이해했다. 엄마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인정이었다는 걸. 그리고 오늘 그 인정을 받았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설이는 문득 20년 전을 떠올렸다. 눈 내리던 그날 밤 배를 움켜쥐고 거리를 헤매던 자신. 찜질방 계단을 기어오르던 자신. 병원 침대에서 홀로 아이를 낳던 자신. 그 모든 순간이 이제 의미가 있었다. 그 고통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고 그 시련이 그녀를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지민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지훈도 거들었다. 맞아요. 당당하고 품위 있게 진실을 말씀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은설이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랑스러움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집에 도착해 드레스를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은설이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밝았다. 20년의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녁을 준비하며 세 사람은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다. 신부 아버지 표정 봤어요? 지민이 웃으며 말했다. 완전 충격받은 것 같던데.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사위가 될 사람이 저런 과거를 숨겼으니까. 그 사람도 불쌍하긴 해. 은설이가 말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준비한 결혼식이 그렇게 끝났으니. 지민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잘 됐죠. 결혼 전에 알아서 다행이에요. 결혼 후에 알았으면 더 큰 문제였을 거예요. 식사를 하며 세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지우는 로펌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지민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 은설이의 회사도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었다. 그들의 미래는 밝았다. 과거는 이제 정리됐고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다. 밤이 깊어가며 아이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은설이는 거실에 혼자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20년 전에도 이런 밤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의 밤은 어두웠고 지금의 밤은 밝았다.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꿨다. 은설이는 오래된 상자를 다시 꺼냈다. 그 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봤다. 결혼반지, 출생신고서, 병원 영수증. 이제 이것들은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승리의 증거였다. 그녀는 그것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깊이 간직했다.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 휴대폰이 울렸다. 신부 아버지였다. 사장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오늘 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제 딸이 사장님께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신지요? 은설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따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따님의 결혼식을 망친 것 같아 미안하네요. 신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닙니다.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딸이 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통화를 끊고 은설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 하루가 마침내 끝났다. 20년을 준비한 순간이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승리했다. 폭력적인 복수가 아니라 진실의 힘으로. 그것이 은설이가 선택한 방식이었고 그것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20년 전 그날 밤에도 달은 떠 있었다. 하지만 그때의 달은 차가웠고 지금의 달은 따뜻했다. 은설이는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과거는 정리됐고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준태는 무너져 내리는 예식장의 잔해 속에서 도망치듯 호텔의 후미진 VIP 라운지로 은설이를 불러냈다. 화려한 조명도 축복의 박수도 없는 그곳은 마치 준태가 지난 20년간 외면해온 진실의 밑바닥처럼 어둡고 서늘했다. 그는 턱시도 단추를 거칠게 풀며 서리 앞에 섰지만 그 기백은 이미 예식장에서의 폭로와 함께 조각나 있었다. 서리는 소파에 몸을 기대고 앉아 극도로 불안해하는 준태를 차분하게 응시했다.
당신이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양심이었어. 서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라운지의 고요를 찢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다. 준태는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준태는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서리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꼭 이래야만 했어? 내 인생이 걸린 날이었어. 그의 외침은 텅 빈 라운지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되돌아왔다. 서리는 비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당신의 인생이 소중한 만큼 내가 홀로 병원 응급실로 향하던 그날 밤의 공포는 생각해보지 않았나 누군. 그때 라운지의 문이 열리며 지훈과 지민이 들어왔다. 준태는 자신의 그림자 같은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하자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검사법복을 입은 듯 당당한 지훈의 눈빛은 준태의 죄를 낱낱이 심판하는 판관의 그것과 같았고 지민의 차가운 미소는 그가 쌓아올린 가짜 성이 무너질 시간임을 예고했다. 준태는 그들이 자신의 자식이라는 사실보다 그들이 자신을 무너뜨릴 힘을 가진 존재로 성장했다는 사실에 더 큰 공포를 느꼈다. 준태는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아이들을 향해 독설을 내뱉었다. 너희가 대체 뭐라고? 내 과거를 들춰서 얻는 게 뭐야? 그는 여전히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듯 수표책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지훈이 가방에서 꺼낸 서류 뭉치는 준태의 손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다. 박준태 전무님, 이건 당신이 그동안 건설사 이사로 재직하며 교묘하게 은닉해온 비자금과 횡령의 증거들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지민 또한 자신의 태블릿 PC를 켜며 준태가 숨겨온 해외 차명 계좌의 흐름을 보여주었다. 신부 측 가문의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조작한 재무제표 수치들도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사실이 신부 측 변호인단에 전달된다면 파오는 물론 당신의 사회적 생명도 끝이겠죠. 준태는 마치 투명한 벽 속에 갇힌 짐승처럼 헉헉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서리에게 매달리며 마지막으로 자비를 구하려 했다. 서리야, 제발. 애들을 좀 말려줘. 이건 너무하잖아. 그러나 서리는 준태의 비겁한 애원을 차갑게 외면했다. 20년 전 눈보라 속에서 내쳐졌을 때 내 뱃속에서 떨고 있던 아이들이 느꼈을 시련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준태는 이제 자신이 저지른 과보가 온전히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무너져 내렸다. 결국 예식장은 침묵의 장례식장으로 변했다. 신부 아버지는 준태의 비열한 과거와 더불어 법적 결함까지 확인하고는 하객들 앞에서 파혼을 공식적으로 공표했다. 준태가 출세를 위해 그토록 공들였던 모든 인맥과 명성은 단 1시간 만에 악취나는 오물처럼 버려졌다. 신부는 눈물조차 아깝다는 듯 웨딩 장식을 뜯어내고 예식장을 떠났으며 호텔 직원들은 냉정하게 준태에게 대관료와 위약금을 청구했다. 준태는 텅 빈 홀 중앙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는 평생을 걸쳐 쫓아온 돈과 권력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진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그가 과거에 뿌렸던 씨앗들의 결과물이었다. 준태는 이제 자신이 도망쳐온 책임의 무게에 짓눌려 더 이상 화려한 세상 속으로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다. 서리는 준태의 몰락을 지켜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통쾌함보다는 오랜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었다. 그녀는 지훈과 지민의 손을 맞잡았다. 아이들은 엄마를 지켜냈다는 뿌듯함과 더불어 자신들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낸 당당한 주체임을 만천하에 증명했다. 그들은 준태가 없는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준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삶을 스스로 일구어낸 승리자들이었다. 준태는 바닥을 기어 서리의 구두 끝을 붙잡았다. 용서해줘, 서리야. 내가 다 보상할게. 너랑 아이들을 위해 내 남은 인생을 바칠게. 그의 목소리는 추했고 비굴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서리는 그 구차한 손길을 단호하게 걷어찼습니다. 보상은 이미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했어. 당신이 줄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서리는 무릎 꿇은 준태를 향해 마지막 연민조차 거두었다. 아이들에게 당신은 처음부터 없던 사람이야. 용서를 빌어야 할 대상조차 당신에겐 남아있지 않아. 준태는 통곡하며 바닥을 쳤지만 이미 돌아선 서리와 아이들의 등 뒤로 차가운 예식장의 문이 닫혔다.
그는 자신이 버린 이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예식장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밤하늘에 밝은 달이 떠 있었다. 서리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녀는 박준태라는 이름을 마음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렸다. 진정한 부활은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미치지 못할 만큼 눈부신 빛으로 거듭나는 것임을 그녀는 20년의 세월을 통해 증명해냈다. 서리와 쌍둥이 남매는 나란히 걸어 집으로 향했다. 20년 전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보따리를 끌어안고 걷던 그 비참했던 길은 이제 눈부신 성공의 가로등 불빛으로 가득했다. 서리의 가슴 속에는 맺혀있던 응어리 대신 고난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 평온한 영약이 채워져 있었다. 그것은 회한과 고통을 넘어서는 진정한 자유였다. 집에 도착한 서리는 마당에 핀 하얀 목련 나무 아래 섰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가장 먼저 하얀 꽃망울을 터뜨리는 목련은 마치 그녀의 삶과도 닮아 있었다. 엄마, 이제 정말 봄이 온 것 같아요. 지민이 서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미소 지었다. 지훈 또한 든든하게 엄마의 곁을 지켰다. 세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을 받아 길게 하나로 이어졌다. 서리는 눈을 감고 기분 좋은 밤바람을 느꼈다. 20년 전 눈물로 젖었던 고비들을 넘기고 그녀는 비로소 온전한 행복의 결말에 도달했다. 그녀의 성공은 장사업의 번창만이 아니었다.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아이들을 보석처럼 키워낸 자부심, 그것이 바로 그녀가 세상에 남길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다. 은서리의 찬란한 복수는 그렇게 가장 따뜻하고 평화로운 침묵 속에서 완성되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